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미국 폐쇄 원전 재가동에 2조 원 대출 지원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그 미시간주에 있는 그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규모 대출을 실행할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됐다가 미국의 홀텍사라는 데가 2022년에 인수해서 재가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과정입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인프레 감축법에 따른 네.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이제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르면은 그 이번 달 중으로 그 대출이 실행될 것 같다는 관측인데요. 이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원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그 지역에 있는 전력사가 구입하겠다 그렇게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홀텍사 이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이 대변인 얘기는 화석 연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은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거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또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접촉해서 눈길을 좀 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 중국이 뭐 러시아하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접촉하는 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지 그렇죠. 모르지만 네. 일단 중국 외교부 부부장들이 같은 날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외교 당국자를 동시에 접촉해서 이게 상당히 눈길을 끄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 그 발표를 보면요. 그 마자오 씨라는 그 중국 외교 부부장이 그저께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를 했다. 뭐 한반도 문제도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상황을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중국 외교부가 별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순웨이동 외교 부부장이 그저께 그 중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났다는 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양측이 우크라이나 위기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외교적으로 접촉했다는 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그 돌파 그 어떤 역할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외교 부부장은요 최근에 이란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공습을 했었죠. 네. 그리고도 조금 이제 확전은 안 됐는데 그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각자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 쪽하고 접촉했던 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시에 접촉하는데 이게 이면에 어떤 뜻이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다음 얘기 해봅니다. CNN 보도입니다. 중국이 홍해 개입을 꺼린다. 미국과 중동 패권 기싸움 중이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 경쟁하는 그런 일환으로 최근 중동에서도 그 영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3월에 사우디하고 이란 관계 정상화를 중국이 중재해서 성사시켰죠. 그리고 또 그 지난해 그 하마스 기습으로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도 발빠르게 그 휴전 촉구해서 자기들이 뭔가 평화 중재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CNN 분석을 보면은 홍해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긴장이 더 고조되면 안 된다는 식의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조금 좀 그 눈길을 그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과 왕이가 만났을 때 뭐 이때도 홍해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없었던 걸로 지금 지난주에 전해지네요. 방콕에서 만났죠. 이틀 네. 동안 12시간 이상 만나서 전반적인 그 현안이라든가 국제 문제 같은 걸 논의를 했는데 이때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설리반이 왕이한테 그 중국이 이란 이제 원유를 많이 사니까 이란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제 후티 반군은 이란이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이렇게 홍해에서 이렇게 자꾸 민간 선박 공격하는 걸 좀 자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뭐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중국 외교부가 왕이하고 설리반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홍해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확실히 홍해 문제는 그 깊숙이 들어가는 걸 좀 꺼린다는 그런 관측을 거듭 뒷받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계산과 그러면 속내가 있을 거라고 분석이 나옵니까? 여기 대해서 뭐 그 네. 전문가들 얘기는요. 그 미국이 지금 이제 홍해 그 함대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보호하는 그 함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연합 함대를 중국이 여기 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중동에 대한 미국 헤게모니만 강화하는데 자기들이 뭐 들러리를 뭐하러 쓰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거 후티가 지금 이제 홍해 이렇게 도발하는 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도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런 팔레스타인 지지 때문에 후티가 이렇게 홍해에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제 긴장을 높인다는 그런 명분을 뒤집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네.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도 마냥 중국에 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CNN 분석입니다. 우선 그 후티 도발 때문에 이제 중동 안정이 자꾸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중국이 사실 중동 외교에 그동안에 그 시진핑이 2022년 4월에 이른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창을 했는데 이것도 중동 평화를 겨냥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조금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홍해 그 운항 그 항해 안정 때문에 지금 배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 수에즈 운하 수입이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이게 지금 이집트도 이것 때문에 재정난을 겪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 자기의 선박들도 일부 이렇게 우회하기 때문에 물류 부담이 크다.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외교적인 문제는 사우디는 지금 이제 홍해 긴장이 가라앉기를 원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교섭을 하다가 좀 중단이 돼 있는 상태라서 중국이 이렇게 사우디가 홍해 안정을 그 바라는 점도 중국이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데 좀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게 CNN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CNN은 홍해 사태가 시진핑의 중동 외교의 새로운 시험대로 부상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외교 관계와 복잡합니다. 네. 속내 계산이 좀 깔려 있어서요.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사우디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우디 실세죠.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 상원 의원들은 조용히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사우디의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인물들이라서 눈에 띕니다. 블룸버그가 어제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그 왕세자가 지난달 초에 사우디 북서부에서 조용하게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났는데 그중에는 그동안의 그 사우디 인권이라든가 예멘 그 내전 개입 같은 걸 아주 강하게 비판해온 그 상원 외교위원장 포함한 그 민주당 그 일부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소식통은 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하면서 이제 블룸버그에 전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왕세자가 미국 상원의원들 만나서 이스라엘하고 그 사우디가 미국 주재로다가 이제 그동안에 전쟁 직전에 관계 개선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합시다 하는 문제도 아마 논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플러스 사우디하고 그 이스라엘 간 이제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이것도 지금 좀 주춤한 상태거든요. 네. 이것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대해서 지금 사우디 같은 네. 경우는 그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그 전제 조건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계속 내세워 왔거든요. 미국도 이걸 지지하는 입장이고 해서 네.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된 것 같다는 그런 걸 블룸버그가 상기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만났다는 그 미국 상원의원 가운데는 그 커스틴 그 질리브랜드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인권 탄압을 집중적으로 비판해 왔고요. 그다음에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이 사람은 그 사우디가 예멘 내전 참전한 것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상원의원들을 빈살만이 직접 만나서 뭔가 좀 설득을 하고 좀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번 접촉에 대해서 뭔가 잘 아는 사람의 분석도 마무리를 좀 네, 해볼까요? 미국 싱크탱크 그 CEO 얘기인데 네. 내가 이번 접촉에서 잘한다 하면서 블룸버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의 메시지는 확실하다. 사우디는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전달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 사우디 국방부도 그렇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쪽에 블룸버그가 관련 논평을 요청했는데 뭐 응하지 않은 걸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낙태권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프랑스에서 이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근데 압도적으로 통과했다고요? 네, 그저께 네. 하원에서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다가 압도적 차이로 그 헌법 개정안을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네. 뭔가 하면 이제 헌법 34조의 법률 규정을 넣어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원은 통과했고요. 이제 이달에 이제 상원에 표결을 붙이려고 하는 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계산인데요. 네. 근데 이제 상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그 보수 공화당 그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하원처럼 통과가 쉽지는 않은데 상원에서도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제 양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찬성하게 되면 이제 헌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네. 프랑스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헌법 개정을 대부분 의회 표결로 승인을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정되면은 프랑스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네. 그럼 굉장히 좀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있는 건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죠.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1975년에 낙태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을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프랑스 그 낙태권 보호를 헌법에 넣지 않은 의원들 얘기는 미국 연방법원이 그 2022년에 기억하시지만 그 낙태권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를 했죠. 네. 그다음에 헝가리라든가 폴란드 같은 데서도 낙태권 제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낙태권을 일반 법률로만 보장하는 건 충분치 않다. 헌법에 넣자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이게 발의가 된 겁니다. 네. 막- 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네.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걸 우리가 보장할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헌법에 명기를 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마크롱은 그 2022년에 이제 재선했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낙태권을 헌법에 넣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크롱 계산은 세계 여성의 날이 이제 3월 8일인데 그때까지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상원에서 과연 이게 무난하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프랑스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대규모로 한 걸 저도 화면으로 보고 계속해서 좀 체크를 했었는데 이 농민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다고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프랑스가 지난달 18일에 트랙터 시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뭐 샹젤리제를 막 막고 해가지고 막 네네. 해서 지금 계속 되어오는 것이 지금 이제 계속 유럽 다른 나라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벨기에 뭐 이런 쪽은 전부 확산이 돼가지고요. 지금 농민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아주 완연합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이런 그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 보호를 또 이렇게 확산한다는 이런 취지로다가 이제 하니까 이제 농민들이 반발이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네. 또 우크라이나 포함한 그 농산물 수입 계획도 이런 그 유럽국들 농민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항구를 막 봉쇄하고 보니까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지금 뭐 시위가 더 거세질 것 같고요. 네. 전역으로 좀 확산되는 기미가 있다는 건데 이게 대책을 한참 전부터 호소해 왔는데 안 된다 이런 거죠. 농민단체들 얘기는요.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고 지금 농민들이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 규제 같은 거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농산물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걸 보조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전망이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얘기들이 좀 지금 있습니까? 현재 네.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벨기에에서 유럽 연합 특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놓고 이제 헝가리가 지금 계속 단지를 거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려는 부분인데 사실 포인트는 이쪽인데 농민 시위가 워낙 커지니까 유럽 연합 쪽이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새벽에 외신들 전한 걸 보면은 일부 무마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유럽 그 연합 농민들이 그 보조금을 농업 보조금 신청할 때 농경지 일부를 휴경지로 하도록 그러니까 의무화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반발을 했는데 이거를 한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때문에 자기들이 죽겠다고 계속 불만을 보여왔는데 이것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좀 일부 제한하는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회유를 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뭐 이 정상회담 열리는 벨기에 쪽에서 지금 뭐 전 유럽 쪽에 있는 그 트랙터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상회담 봉쇄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그 정치인들이 조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거세지는 시위 관련돼서 어떤 대책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남미가 지금 용광로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반대편인데 지금 네. 뭐 물론 이제 여름이긴 한데요. 네. 지금 뭐 섭씨 40도 막 그 수윤주가 막 오리고 뭐 폭염 경보 막 잇따라 나오고 산불도 심각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뭐 칠레, 우루과이 이런 데가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역시 앞서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엘니뇨 때문에 그런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보면은 그 올해 초 엘니뇨가 계속될 거다. 확률이 한 90%다. 그래서 앞으로 극단적 기후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그렇게 더듬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바람이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 파타고니아 지역에 희귀식물 밀집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뭐 산불 때문에 지금 거기 있던 인류 유일의 그 원시림이 모두 사라졌다는 게 또 현지 관계자들의 개탄입니다. 심각합니다. 참 기후 이상 위기 문제가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 희귀식물로 가득 찼던 원심이 사라졌다. 심각한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복원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입니까? 그 카이로 가자 외곽에 있는 65m 높이의 피라미드. 이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피라미드 중에서는 제일 높이가 낮은데 네. 이게 이제 원래 화강암이 외피었는데 이제 한 5,000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손상이 되니까 이집트 고대유물위원회에서 일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외피를 다시 이렇게 덮는 작업을 시작하고 이제 이거를 영상에 책임자가 올렸는데 이게 지금 말썽이 된 겁니다. 일본의 지원을 네, 받는다고요? 일본의 기술 지원도 받은 모양입니다. 네. 지금 뭐 고고학계라든가 뭐 누리꾼들은 하지만 반응이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 이집트가 얼마 전에도 그 알렉산드리아 제2도시죠. 거기는 15세기 모스크를 이렇게 채색을 멋대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고학계가 그때도 경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물을 관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피사사탑을 똑바로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러지 말고 그 화강암 그 모양의 벽지를 차라리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당국이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작업을 중지시킨 모양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관광 수입 한 10% 정도가 이 피라미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글쎄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5,000년 된 그런 피라미드를 이런 식으로 화강암으로다가 바른다. 이거는 조금 일반 사람들이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화강암 대신 피라미드에 벽지를 바르는 건 어떠냐 이런 조롱도 나오고 있다는 거 보니까 좀 논란이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